그 저는 이제 이혼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 강의하는 목적은 이제 뭐 변호사님들이나 국장님들이랑 이혼 상담을 하실 텐데, 상담을 할 때 이제 어떤 측면에서 상담을 하면 또 도움이 될 것이냐, 그 부분하고 서면 쓸 때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어요. 이혼 사건에서 주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상담할 때나 서면 쓸 때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서면 쓸 때 쟁점이 되는 사항을 좀 또 정치하게, 좀 세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혼 사건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틈틈이 시간 날 때 업데이트 작성한 여러 가지 뭐 교과서라든가 주석서라든가 뭐 하급심, 상급심 판례 조사한 거를 제가 좀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위주로 이제 빠르게 해서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혼은 이제 뭐 협의 이혼하고 재판상 이혼, 뭐 조정 이혼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재판상 이혼이고요.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이제 부정행위에 관한 겁니다. 이제 제일 많죠, 부정행위가 이제 이혼 사유가 돼서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가 840조 1호부터 6호까지 있잖아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요게 1호부터 6호까지가 소송에서 실제로 하나의 이혼 사유로 판단을 하느냐 법원에서, 아니면 이거를 각자 6가지를 별개 이혼 사유로 판단하느냐 여부부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기 지금 보면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돼 있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이 돼 있고, 이거를 이제 상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보시면 뭐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한 민법 840조 동조 규정은 각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 사유를 구성하고 있고, 이혼 청구를 하면 각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어느 하나를 받아 이혼 청구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뭐 별 중요하지 않고 그 뒤에가 중요한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관해서만 심판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이혼을 명하여서는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6호까지 각각 별개로 사유로 설명가지고 하고 있어서, 최대한 이제 이혼을 시키려면 국장님들 같은 경우 본능적으로 아마 다 어떻게든 해가지고 쓰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또 쓰셔야 돼요. 소장은, 이혼 소장은. 그래야지 이제 혹시 나중에 누락이 되면 물론 추가를 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소장을 그렇게 쓰시는 게 좋다. 그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설명을 해요. 왜냐면 당사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840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실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제 뭐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까지도 사실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향후 바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입법주의, 입판상 이혼 입법주의에 관해서는 여러 뭐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해묵은 논의긴 한데, 유책주의는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무책성과 피청구인의 유책성을 요구한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잘못이 없고, 그 혼인관계가 이제 파탄되는 원인에 대해서 피청구인한테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 청구를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고, 파탄주의는 이런 뭐 개인적인 유책성과 상관없이 이 현재 그때 상태, 이혼 상태의 그러니까 혼인관계 상태가 진짜 혼인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냐, 이런 그거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바람핀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혼인관계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라고 보면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축출이혼이 문제가 돼서 유책주의를 좀 취하고 있고,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이게 결국 840조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6호에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파탄주의를 뭐
정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6호 사유 때문에 이게 파탄주의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고, 그 지난 전화비책 판결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할 텐데, 그때도 이제 대법관들 생각도 거의 한 명 차이로 이제 유책주의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혼 부부가 이제 혼인관계의 시대적 흐름상 파탄주의로 바뀌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하급심에서도 파탄주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재판부도 꽤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제대로 가정을 안 돌본 건, 돌보지 않은 건 맞아요. 남편 쪽이 잘못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두 사람이 동거생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간에 동거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동거생활이 별로 없었고, 그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실적으로 파탄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혼을 방어하는 입장이었는데 이혼 청구 인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탄주의 입장에서 서는 거고, 수원 법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두 개가 있는데, 가정법원이 이제 3월 달부터인가요? 수원 가정법원이 성남 지원도 이제 수원 가정법원 성남 지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원 가정법원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 3개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법원 재판 다녀보니까 그 뭐 조정위원들 하는 얘기가 거의 새 재판부 모두 재판장 부장님들이 파탄주의 입장에 서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흔히 부정행위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바람핀 거,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른 남자하고 같이 뭐 잠을 잤다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민법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간통에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 행위를 부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이 4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그 혼인관계 순결성을 해치는 일체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마 상황을 알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제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게 이 글자로 보면 되게 뭐 단순한데, 실제로 사례에 보면 이게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재판해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그 얼마 전에 했던 사건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여자 쪽 대리를 했는데, 남편이 증거를 냈어요. 근데 어떤 증거냐면,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라이브 카페에서 나오는 장면, 찍힌 사진하고 라이브 카페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약간 고개를 기대고 있는 장면, 2가지 증거로 냈는데, 그걸 부정행위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론은, 그거를 판사 그 부장 그 재판부도 성남지원 가사재판부인데 판단하기 애매했는지 부정행위라고 써놓지는 않고 판결문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써놨더라고요. 예. 진짜 자기 보기 드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제 유체성을 인정해서 위자료 청구가 결국 기각이 됐는데,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 부정행위일 수도 있을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단지 그 사진만 보고 부정행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에 관한 건데, 이게 아마 이 요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객관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여야 된다. 근데 이제 1항은 그렇고 2항에 관해서 건데, 이제 실제로 강간을 당한 경우,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이거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죠. 그리고 강간을 한 경우,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했던 사건 중에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였는데, 남편이 그 남자하고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저희가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유죄 판결을 증거로 내서 방어를 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음을 해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남자들 경우에 되게 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의뢰인이 이제 과음을 해서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지나가는 그냥 멀쩡한 애들 강제추행해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여기서 했던 사건만 해도 거의 한 5-6건 됐겁니다, 이런 경우가. 근데 그 이혼 사유다, 이것도. 이게 이제 민법에 보면 754조에 뭐 형법에도 이런 게 있지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신 분일 수도 있는데,
754조에 745조인가 보면 754조인가 보면 그 불법행위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행위편에 상실자의 책임 능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심실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안 지죠. 요건 중에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근데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형사에서도 그런 주장 많이 하잖아요. 만취해가지고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제 민사에서도 내가 만취해가지고 한 사람을 취해가지고 두둑업했다.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못 해주겠다. 이런 주장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먹는 것도 뭐 고의에 의한 거냐 과실에 의한 거냐, 근데 대부분 만취한 거 과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취해서 어떤 여성분을 아니 남자를 강제추행을 했다, 그 이혼사입니다. 이혼사. 그래서 나는 만취해서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혼당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건 부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상담이나 그 실제 서면 쓰실 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는 혼인 후에 이제 행위에 국한이 된다. 840조 1호는. 그래서 이거 실제로 판례도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약혼 단계에서 이제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별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806조에 이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840조 1호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806조에 보면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해서 약혼 단계에서 이제 부정행위라면 약혼 해제 사유가 되고, 약혼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실제로 이제 서울 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이건 저는 제 했던 사건 중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전 배우자가 다시 혼인을 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가 애들 때문에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실제 했던 사건 중에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했는데 아내 쪽에서 남편이 그 재결합하기 전이죠. 이혼 재결합하기 전에 문제가 됐던 그 부정행위죠. 바람핀 걸 사유로 들면서 위자료 청구를 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혼 청구를 한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정법원에서는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 사유로 고려를 해야 된다. 전원 생활 중 이혼에 이르는 사정은 재결합한 이혼 청구의 고려 사항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그래서 재결합 전에 바람핀 사유로 가지고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어요? 좀 못 찾았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놀기상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같아요. 네, 당연한 건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대법원 있으니까. 입장이 어떤지 네. 궁금해서. 근데 위자료 청구는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거는 이 판례는 좀 감을 익히시라고 좀 사례를 들어놓은 거고요. 지금 좀 이 판례 좀 웃긴 것 같은데, 그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례인데 좀 읽어보시면 이게 원심 판단이 부정행위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보면 이제 그 거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피고는 원고 주장 일자에 거실에서 소해인과 심야에 속한 속삭인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 오전 1시경에 새벽이죠. 원고가 출타하고 없음을 틈타서 피고는 소해인 이제 상간남인데 거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 채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피고 모르게 미리부터 남편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대기하다가 현장에서 임한 원고에게 그 현장이 발각된 사실이 있는데, 원심은 그 여성이 그러니까 아내죠. 다방 경영자니까 이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좀 이해는 안 가죠. 현재 그때 당시 판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정도면 이거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부정행위로 인정이 된 상황이고 원심하고 좀 상당히 다른 상황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부정행위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양 사망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피고이가 동거하는 동안 피고이가 68세의 고령이고 중풍으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으로 인해서 정교 능력 자체가 없었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 서로 어떤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 동거 사실 자체를 부정행위로 봐서 이제 부정행위로 본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 제가 주석민법에서 참조를 한 건데, 뭐 하룻밤을 지낸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찍힌 걸 증거로 냈다라고 하면 흔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내가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와 남편이 부자관계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경우, 이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뭐 혈액형이 맞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거는 혈액형이 애초에 물리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그 어떤 임시 출산 시기를 고려를 했을 때 애초에 자식이 될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추석민법에. 그래서 성병이 감염당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1호 사유로 들어가지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례인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편의 본가와 한 가족처럼 이제 친하게 지내는 남자를 남편이 없는 사이에 하룻밤 재워주고 비에 젖은 그의 옷을 다려주었는데 그 사이에 그 남자는 내의와 잠옷까지만 입고 방에 앉아 있었던 경우. 그래서 이거를 부정행위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제 남편의 본가와 한 가족처럼 지내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학설은 이성과 같이 방에서 하룻밤을 지낸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데 여기는 또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방이 아니죠. 예, 이게 그렇죠.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같은 방에서 안 잤나 보지. 근데 내의와 잠옷바지만 입고 방에 앉아 있었고 또 그 단둘이.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재워주고. 예, 이거는 이제 부정행위로 안 봤어요. 그리고 피청구인이 카베레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서 친하게 지내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또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있고요. 첫 번째 사유가 이게 같은, 그러니까 그 여자와 남자가 같은 방에서 이렇게 자는 방에서 그랬다는 것인지 다른 방에서 그랬다는 것인지 이런 거 지금 문제가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방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부정이 된 게, 저도 이제 사실관계를 찾아보면 자세히 옛날 판례라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소에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면 남편의 본가와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남자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이게 방이 통상 부부가 자는 방이라는 이 방이 아니고 예. 다른 방에서 재워줬다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있을 수 있죠. 예. 뭐 다른 방에서 지어줬다고 하면 부정행위라고 또 보기 힘든 측면도 네.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정을 좀 감안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처가 남편 아닌 남자와 식사를 하거나 카메라 출입하고 동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만남 목적이 남편이 오가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친구 등 다른 사람도 같이 동성을 했다고 하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애초에 했던 사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이브 카페, 거기도 저희가 이제 뭐 증거는 없지만 지인들하고 같이 동성을 했다고 막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사정을 감안을 하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거 유사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요즘 댄스 스포츠가 많이 스포츠 댄스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에는 스포츠 댄스를 많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많이 봤는데 요즘은 좀 긍정적인 인식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계선상에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포츠 댄스 동호인들 같이, 또 동호인들이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이제 그냥 뭐랄까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그 팀을 이뤄 가지고 해서 같은 팀으로 이거 어울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같은 팀원일 경우에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실제 부정행위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 과연 부정행위냐 아니냐, 그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 하나만 참고를. 그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라이브 카페 사건도 그 아주머니가 스포츠 댄스를 좋아하셔가지고 스포츠 댄스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증거로 이제 춤추는 장면도 몰래 남편이 그 스포츠 댄스 그 학원에 숨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냈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바람핀 것 같긴 한데, 그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걸 지원 말씀드릴게요. 같은 데서도 아예 그걸 코너서 남녀 짝져가지고 분위기도 다. 그러니까 스포츠 댄스의 특성을 잘 감안해 가지고 준비 서면이나 변론을 하게 되면 방어를 쉽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가 굳이 드러나지 않으면. 네. 그다음에 이혼 청구권 이제 뭐 소멸에 관한 걸 좀 말씀드릴 텐데 이거 실제에서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그 미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유력한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소멸인데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소멸이 된다. 그 다음에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하면 이걸 누락하실 수도 있고 이제 물론 주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장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사들이 또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할 때 이제 소멸을 하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명확하게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사전동의, 사후 용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사전동의에 관해서는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그 의사 상태를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 흔치 않긴 한데 부정행위를 스스로 교사로 하거나 방조했을 경우는 당연히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지만 부정행위를 이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할 것 같아 그런 게 있잖아요. 예견한 것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없다. 그러니까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만 가지고 사전에 동의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 사후 용서에 관한 건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법률 행위예요. 감정의 표시거든요. 이제 이 변호사님 강의하시면 이것도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인데 사후적인 감정의 표시입니다. 감정의 표시인데 문책하지 않는다 감정의 표시. 이거 관해서 이제 예전에 간통죄 있었잖아요. 간통에도 이제 사후 용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송 요건에 해당이 되는 나오는데 이제 간통죄는 폐지는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후 용서 유서라고 하는데 민법의 사후 용서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똑같은 의미인데 그거에 관한 판례가 있어서 제가 첨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왜 이혼 청구권을 소멸을 하게끔 만드는지. 여기서 이 취지가 이제 간통한 배우자를 용서하겠다는 당사자의 선량한 의사를 존중해서 그 의사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이 용서라는 법률 행위에 이런 법률 효과를 부여하고 혼인 관계를 쉽게 해소되는 것을 방지하여서 혼인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런 취지를 이해를 하면 사후 용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그 민법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안전법에서 이제 표시주의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표시주의를 적용한 게 아니라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되고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외면적인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사후 용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친다. 그래서 뭐 실제 사례에서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해라,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해라. 근데 이제 용서해 줄 테니라는 말을 한 거 가지고 너 사후에 용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용서해 줄 테니 간통한 거 자백해라 이렇게 했겠죠. 실제 사례에서는. 실무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유책 배우자한테 그 피해 배우자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각서를 써라 라고 하거든요. 각서를 쓰면 이 유책 배우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각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각서를 받는다는 취지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용서를 해준다는 취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만으로는 사후 용서를 보기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뒤에도 이렇게 나올 텐데 한번 그거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각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걸 용서했다고 보기 힘들죠. 왜냐면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혼인관계 유지 의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했다고 하면 용서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적인 외면적인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어렵고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고. 표현이 되는데 예. 각서 말미에 보통 있었잖아요. 다시는 위와 같은 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아니, 뭐 이렇게. 아니 그거는 이제 용서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쓰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여기 없네요. 우리 자료 없네 이거. 아, 예, 자료가 없어요. 예, 제가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못 넣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보시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 같은 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명백하게 부부가 그러니까 저 상대방의 배우자가 지금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별히 명시적으로 뭐 용서한다는 이런 게 없이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지속한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거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명백하게 뭐 판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장은 그렇게 당연히 저희 방언 입장에서는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서 부부 생활을 지속한 경우에 여기 지금 지속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냐? 이거는 뭐 제가 혹시 몰라서 대만 판례 막 뒤져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있는 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구신 판례도 못 찾아봤거든요. 이게 저희가 좀 조회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서 이거는 뭐 학설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쓰진 않았는데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 있다, 뭐 학자마다 얘기가 달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게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옛날 판례인데 이 직접적인 판례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가정 불화로 인해서 일시 별거했다가 다시 이제 서로 감정 융화로 다시 동거 생활을 계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처의 간통을 재결합한 이후에 인지를 한 경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후 용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에 인지를 하고 동거 생활을 상당 기간 지속했던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례는. 여기서 가정 불화로 인해서 별거했다라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별거. 예, 그 몰랐던 거죠, 남편이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박동준 씨 사례도 이것도 사실 약간 이상한 사례인데 협의 이혼을 했어요. 협의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내가 집요하게 이혼 요구를 해서 협의 이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내가 집요하게 이혼 요구를 한 게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건 나중에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과연 이게 위자료로 인정되는 게 타당하냐. 이런 질문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승소는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가사 사건으로 위자료 청구를 한 일반 민사 사건 위자료 청구한 게 아니라 파탄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실 위자료 청구를 한 건데 인용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주장을 한 거는 집요하게 협의 이혼을 강제하다시피 이혼 요구를 하게 된 원인이 부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된 거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건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부정행위가 그 협의 이혼의 뭐 원인으로 작용한 건 아니잖아. 아니 적응했죠. 작용했다고 이제 그때는 인식을 못했잖아. 아니 인식과 관계없죠. 협의 이혼이 중요한 게 혼인 아니고 파트너는 혼인 객관적 기간 사실이죠. 중에 부정행위가 있어서 그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인데 그거는 이제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있었고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혼 사건을 그러니까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부정행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내가 좀 예. 협의 이혼으로 찢어졌는데 네. 그 협의 이혼의 그 부정 행위가 원인으로 작용한 건 아니잖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협의 이혼한 거잖아. 네, 근데 이제 판사님이 그 이제 이단독이었는데 뭐 그 첫 원인을 끼일 때 작용한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지금 홍 국장님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 취지의 의문을 제기하셨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소장님 방금 얘기하신 거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충분히 소명을 했고 증인신문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근데 아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게 거는 아니라- 법리를 여쭤보고 그게 아니라 법리를. 협의 이혼을 한 원인 자체가 이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가지고 원인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협의 이혼에 이르게 한 거죠. 우리는 속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로운 의사라고 보기엔 우리는 기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모르고 속아서 너무 협의.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이제 재산 분할 안 해주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처의 행복으로 해서 이혼을 아무튼 했는데 그 사례에서는 그게 예. 작용을 했다고 판단이 예, 된 거잖아요. 예. 만약에 작용이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 청구 기각되는 거죠.
뭐 기각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법리상. 그게 여기 입증의 문제죠. 법리상 네. 따지고. 근데 이제 판사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 구체적 타당성을 많이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청구를 기각을 시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결론을 내놓고 맞추는 경향도 있어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하여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볼까요? 이게 지금 좀 판례 좀 웃긴 것 같은데 그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례인데 좀 읽어보시면 이게 원심 판단이 부정행위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보면 이제 그 거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피고는 원고 주장 일자에 거실에서 소해인과 심야에 속하는 속삭인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 오전 1시경에 새벽이죠. 원고가 출타하고 없음을 틈타서 피고는 소해인 이제 상간남인데 거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 채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피고 모르게 미리부터 남편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대기하다가 현장에서 임한 원고에게 그 현장이 발각된 사실이 있는데 원심은 그 여성이 그러니까 아내죠. 다반 경영자니까 이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좀 이해는 안 가죠. 현재 그때 당시 판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정도면 이거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는 본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 제가 주성민법에서 참조를 한 건데 뭐 하룻밤을 지낸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찍힌 거를 증거로 냈다라고 하면 흔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내가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와 남편이 부자관계가 됐으면 명백한 경우 이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뭐 혈액형이 맞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거는 혈액형이 애초에 물리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그 어떤 임시 출산 시기를 고려를 했을 때 애초에 자식이 될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병이 감염된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1호 사유로 들어가지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례인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편의 본가와 한 가족처럼 이제 친하게 지내는 남자를 남편이 없는 사이에 하룻밤 재워주고 비에 젖은 그의 옷을 다려주었는데 그 사이에 그 남자는 내의와 잠옷까지만 입고 방에 앉아 있었던 경우. 그래서 이거를 부정행위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제 남편의 본가와 한 가족처럼 지내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학설은 이성과 같이 방에서 하룻밤을 지낸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데 여기는 또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방이 아니죠. 이게 그렇죠. 이게 좀 애매하죠. 피청구인이 카베레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서 친하게 지내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또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있고요. 첫 번째 사유가 이게 같은 그러니까 그 여자와 남자가 같은 방에서 이렇게 자는 방에서 그랬다는 것인지 다른 방에서 그랬다는 것인지 이런 거 지금 문제가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방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부정이 된 게 저도 이제 사실관계를 찾아보면 자세히 옛날 판례라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소에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면 남편의 본가와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남자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이제 방이 통상 부부가 자는 방이라는 이 방이 아니고 예. 다른 방에서 재워줬다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있을 수 있죠. 예. 뭐 다른 방에서 지어줬다고 하면 부정행위라고 또 보기 힘든 측면도 네. 있겠죠. 그럼 구체적인 사정을 좀 감안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처가 남편 아닌 남자와 식사를 하거나 카메라 출입하고 동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만남 목적이 남편이 오가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친구 등 다른 사람도 같이 동석을 했다고 하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애초에 했던 사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이브 카페 거기도 저희가 이제 뭐 증거는 없지만 지인들하고 같이 동석을 했다고 막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사정을 감안을 하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거 유사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요즘 댄스 스포츠가 많이 스포츠 댄스, 댄스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에는 스포츠 댄스를 많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많이 봤는데 요즘은 좀 긍정적인 인식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계선상에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포츠 댄스 동호인들 같이 또 동호인들이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이제 그냥 그 뭐랄까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그 팀을 이뤄 가지고 해서 같은 팀으로 이거 어울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같은 팀원일 경우에 물론 그러다가 이제 그 실제 부정행위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 과연 부정행위냐 아니냐 그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될 겁니다. 그렇고 하나만 참고로 그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라이브 카페 사건도 그 아주머니가 스포츠 댄스를 좋아하셔가지고 스포츠 댄스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증거로 이제 춤추는 장면도 몰래 남편이 그 스포츠 댄스 그 학원에 숨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냈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바람핀 것 같긴 한데 그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원 같은 데서도 아예 그런 포부 코너서 남녀 딱 줘가지고 분위기도 다. 그러니까 스포츠 댄스의 특성을 잘 감안해 가지고 준비 서면이나 변론을 하게 되면 방어를 쉽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가 굳이 드러나지 않으면. 네. 그다음에 이혼 청구권 이제 뭐 소멸에 관한 걸 좀 말씀드릴 텐데 이거 실제에서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그 미자료 관련해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뭐 유력한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소멸인데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소멸이 된다. 그 다음에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하면 이걸 누락하실 수도 있고 이제 물론 주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장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들이 또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다 이제 소멸을 하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명확하게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사전동의, 사후 용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사전동의에 관해서는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그 의사 상태를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 흔치 않긴 한데 부정행위를 스스로 교사로 하거나 방조했을 경우는 당연히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지만 부정행위를 이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할 것 같아 그런 게 있잖아요. 예견한 것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없다. 그러니까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만 가지고 사전에 동의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 사후 용서에 가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법률 행위예요. 감정의 표시거든요. 이제 이 변호사님 강의하시면 이것도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인데 사후적인 감정의 표시입니다. 감정의 표시인데 문책하지 않는다 감정의 표시. 이거 관해서 이제 예전에 간통죄 있었잖아요. 간통에도 이제 사후 용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송 요건에 해당이 되는 나오는데 이제 간통죄 폐지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후 용서 유서라고 하는데 민법의 사후 용서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똑같은 의미인데 그거에 관한 판례가 있어서 제가 첨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왜 이혼 청구권을 소멸을 하게끔 만드는지. 여기서 이 취지가 이제 간통한 배우자를 용서하겠다는 당사자의 선량한 의사를 존중해서 그 의사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이 용서라는 법률 행위에 이런 법률 효과를 부여하고 혼인 관계를 쉽게 해소되는 것을 방지하여서 혼인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런 취지를 이해를 하면 사후 용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그 민법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안전법에서 이제 표시주의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표시주의 적용한 게 아니라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되고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외면적인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사후 용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친다. 그래서 그 실제 사례에서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해라.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해라. 근데 이제 용서해 줄 테니라는 말을 한 거 가지고 너 사후에 용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용서해 줄 테니 간통한 거 자백해라 이렇게 했겠죠. 그 실제 사례에서는. 근데 실무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유책 배우자한테 그 피해 배우자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각서를 써라 라고 하거든요. 각서를 쓰면 이 유책 배우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각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각서를 받는다는 취지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용서를 해준다는 취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만으로는 사후 용서를 보기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뒤에도 이렇게 나올 텐데 한번 그거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각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걸 용서했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혼인관계 유지 의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했다고 하면 용서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외면적인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어렵고 그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적으로 표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데 네. 각서 말미에 보통 있잖아요. 다시는 위와 같은 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아니, 뭐 이렇게. 아니 그거는 이제 용서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쓰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여기 없네요. 우리 자료 없네 이거. 예, 이 자료가 없어요. 예, 제가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못 넣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보시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런 경우 같은 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명백하게 부부가 그러니까 저 상대방의 배우자가 지금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특별히 명시적으로 뭐 용서한다는 이런 게 없이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지속한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명백하게 뭐 판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장은 그렇게 당연히 저희 방언 입장에서는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서 부부 생활을 지속한 경우에 여기 지금 지속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냐? 이거는 뭐 제가 혹시 몰라서 대법원 판례 막 뒤져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급심 판례도 못 찾아봤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조회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서 이거는 뭐 학설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쓰진 않았는데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 있다. 뭐 학자마다 얘기가 달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게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옛날 판례인데 이 직접적인 판례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가정 불화로 인해서 일시 별거했다가 다시 이제 서로 감정 융화로 다시 동거 생활을 계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처의 간통을 재결합한 이후에 인지를 한 경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후 용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